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미리 주지 말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태정님 씨도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구르면서 온갖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재산 다 물려줬다가 요양원 보내줬다는 할머니 이야기, 자식한테 쫓겨나 고시원에서 죽은 할아버지 이야기,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어느 부모가 매정하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태정님 씨는 자신이 지은 농사가 풍년인 줄 알았답니다. 효자 효녀 키운 줄 알았죠. 그런데 다 키워놓은 자식들이 그녀의 곳간을 다 털어가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디딤돌인 줄 알았더니 그저 버리고 가는 징검다리였다는 것을요. 평생 모은 재산 다 털리고 월세방 하나 구할 돈 없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68 정림 씨의 기가 막힌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정림 씨의 남편은 그녀가 4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딸 은수는 고등학생, 아들 민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 손을 붙잡고 정림 씨는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없어도 너희를 꼭 대학까지 보내줄게. 떳떳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그날부터 정림 씨는 시장통에서 30년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왔어요. 손수레 끌고 동네 시장까지 가서 좌판을 깔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져서 피가 나고 여름이면 땀띠가 온몸을 덮었다고 합니다.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졌답니다. 딸 은수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렸대요. 너희 엄마 생선 냄새 난다고. 그 말을 들은 정림 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애들 배불리 먹이고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은수는 대학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고 좋은 사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수도 대학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정림 씨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정림 씨는 2가지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왔고 2층에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월세가 꽤 쏠쏠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살고 있던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이게 정림 씨의 노후 자금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정림이 너 진짜 대단하다. 혼자서 자식들 다 키우고 재산까지 모으다니. 정림 씨도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자주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물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정림 씨는 좋았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구나. 엄마 신경 써주는구나.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한숨만 쉬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더랍니다. 정림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한숨만 쉬어? 엄마 사실은 며느리가 옆에서 눈물을 훔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번 달 월급도 못 줬어요. 직원들이 다 그만둔대요. 그러자 민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말이에요. 35살 먹은 아들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정림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요. 엄마 상가, 건물만 담보로 잡게 해주세요. 3억만 대출 받으면
회사 살릴 수 있어요. 민수야, 그건 엄마, 제가 망하면 지우랑 서연이는 어떡해요? 우리 애들 길거리 나 앉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손주들 사랑하셨잖아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림 씨의 마음이 약해지더랍니다. 9살 지우, 7살 서연이.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들이에요. 그래도 민수야, 그 건물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그거라도 있어야 엄마가.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저희 집이 넓으니까 어머님 방 따로 드릴 수 있어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엄마한테 손 안 벌칠게요. 제발. 정림 씨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딸 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전화로는 못하겠어. 엄마 집으로 갈게. 은수가 오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은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시댁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어.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남편은 월급이 적다고 시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해. 그래서? 엄마, 우리 엄마 아파트 팔아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안 돼?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 은수야, 엄마가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엄마, 제발. 나 진짜 힘들어. 엄마 아파트 팔면 우리 아파트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어. 엄마 방도 크게 드릴게. 죽을 때까지 모실게. 죽을 때까지 모신다. 그 말이 정림 씨의 귀를 파고들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설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이번만, 엄마 우리가 모실게. 그 말들이 마치 최면처럼 정림 씨의 정신을 마비시켰어요. 결국 태정림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걸 자식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상가 건물은 아들 민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아파트는 팔아서 딸 은순의 아파트를 넓히는 데 보탰습니다. 통장에는 겨우 1,000만 원 정도만 남았어요. 그때는 몰랐답니다. 그게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인 줄을요. 아파트를 팔고 딸 은순의 집으로 들어간 날을 정림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5일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죠. 은순의 집은 강남에 있는 45평 아파트였습니다. 정림 씨가 판 아파트 돈으로 32평에서 45평으로 평수를 늘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컸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4개나 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은수가 아침마다 어머니 방에 와서 인사를 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아침 뭐 드실래요? 아이고, 은수야. 엄마가 알아서 먹을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 이제 푹 쉬세요. 사위도 친절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정림 씨 방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넌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어머님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정림 씨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복이 정확히 2달 하고도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정림 씨의 손에 쥔 재산이 다 넘어간 걸 확인한 순간부터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림 씨가 거실에 나갔더니 은수와 사위가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더랍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어요. 정림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은수야, 주녀가 아침 먹었어? 그런데 은수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지금 바빠요. 방에 계세요. 아, 그래. 그날 이후로 은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어머니가 뭐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더랍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원래 정림 씨가 머물기로 한 남양방을 손주 수빈이 방으로 바꾸더니 정림 씨는 북쪽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어머님, 수빈이가 사춘기라 방이 필요하대요. 어머님은 낮에 주무시니까 북쪽 방이 더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도 처음 약속이. 어머님, 우리가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북쪽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리고 습했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곰팡이 냄새가 났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림 씨는 참았다고 합니다. 내가 참아야 애들이 편하겠지. 내가 불평하면 애들이 힘들어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다고 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림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리모컨을 빼앗아 가더랍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봐야 할 프로그램 있어요. 방에 가셔서 쉬세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님, 낮에 거실 나오시는 거 좀 자제해 주세요. 제 친구들 오는데 불편하잖아요. 내가 불편하다고? 어머님 옷차림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도 좀 나세요.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림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내가 냄새가 난다고? 나이 들어서 냄새가 난다고? 매일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었는데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고역이었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정림 씨만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은순의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림 씨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좋지, 애들도 좋아하겠다. 와, 진짜? 제주도 가요? 엄마 최고! 정림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은수야, 엄마도 같이 갈까? 그러자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 갈 거예요. 엄마는 여행 다니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편해요. 저희끼리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엄마, 집에서 편히 쉬어.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 놓을게. 결국 정림 씨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에 가 있는 3박 4일 동안 혼자 방에서 텔레비전만 봤다고 해요. 외로웠답니다. 정말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들 민수는 더했습니다. 정림 씨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이자라도 꼬박꼬박 갚더니 석 달 후부터는 연락이 뜸해졌답니다. 정림 씨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궁금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너무 바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이자는 내고 있는 거지? 어머님, 그것까지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결국 정림 씨는 아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 회사로 찾아갔더니 직원이 나와서 말하더랍니다. 사장님 지금 안 계세요. 언제 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피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정림 씨는 회사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추운 줄도 몰랐대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답니다. 엄마, 왜 여기 왔어? 너 왜 전화 안 받아? 왜 피해? 엄마, 나 바빠. 여기서 이러지 마.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이자는 내고 있는 거야? 건물은 괜찮은 거야? 그러자 민수가 짜증을 냈답니다. 엄마, 나 이자 내느라 죽겠어. 엄마는 왜 맨날 돈 이야기만 해? 민수야, 엄마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그만해. 나 진짜 바빠. 나 먼저 갈게.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 타고 가버렸답니다. 어머니를 그 추운 거리에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정림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대요.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림 씨는 그 집에서 밥 먹는 시간조차 죄인이 되었어요. 숟가락 소리 하나 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림 씨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인상을 쓰더니 말했대요. 어머님, 좀 조용히 드실 수 없어요? 수저 소리가 너무 커요. 미안하다. 그리고 어머님, 식사량 좀 줄이세요. 요즘 장 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날 이후로 정림 씨는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가족들이 다 먹고 나면 남은 반찬으로 혼자 먹었어요. 때로는 밤에 몰래 부엌에 나가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먹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때 배가 고파서 부엌에 나갔대요. 냉장고를 열어서 밥을 꺼내는데 불이 켜지더니 며느리가 나왔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미안해. 배가 좀 고파서. 어머님, 낮에 드시면 되잖아요. 밤에 이러시면 저희가 놀라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안 그럴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모시는 게 저희한테 정말 부담이에요. 식비도 많이 들고 방도 하나 차지하시고 좀 눈치껏 행동해 주세요. 눈치껏 행동해달라. 그 말이 정림 씨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손주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잘 따르던 애들이 이제는 정림 씨를 피하더랍니다. 어느 날 손녀 수진이한테 물었답니다. 수진아, 할머니 왜 피해? 할머니가 뭐 잘못했어? 할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할머니 산대. 할머니 때문에 친구 못 데려와. 수진아, 할머니 냄새도 나고 옷도 이상해.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창피하대. 10살짜리 손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들은 정림 씨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정림 씨가 은순의 집에 들어온 지 1년 하고도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녀는 그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투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딸 은수의 생일날 터졌습니다. 2024년 6월 20일이었어요. 은수의 40살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주문하고 사위가 레스토랑 예약을 했고 손주들은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림 씨도 딸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가진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 하나를 샀답니다. 10만 원짜리였는데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정림 씨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수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엄마가. 그런데 은수가 어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 갈 거예요. 뭐, 엄마도 같이. 어머님, 오늘은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나도 가족이잖아. 엄마,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좀 보내고 싶어요. 엄마까지 가면 레스토랑에서도 불편하고.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우리 늦게 올게요. 정림 씨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딸의 생일인데 친엄마를 제외하고 간다고? 가족끼리만 간다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가족들이 다 나가고 정림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녀가 산 스카프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 태블릿 PC가 놓여 있더랍니다. 은수 거였어요.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블릿에서 소리가 났답니다. 영상 통화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아들 민수와 은수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은수가 급하게 나가느라 영상 통화를 끊지 못한 것 같았답니다. 정림 씨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리더랍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우연히 들은 그 대화는 정림 씨의 영혼을 난도질했답니다. 오빠, 엄마 저러고 버티는데 어떡할 거야? 돈은 다 받았는데 나보고 평생 끼고 살라는 거야? 나도 골치 아파 죽겠어. 엄마가 맨날 연락해서 이자 내냐고 물어봐. 짜증나 죽겠어. 오빠 상가는 어떻게 할 거야? 팔 거야? 응. 다음 달에 팔 거야. 대출 갚고 나면 좀 남을 것 같아. 엄마한테는 뭘? 돈 줘. 미쳤어. 내가 이자 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모르는 척 팔아버릴 거야. 근데 오빠, 엄마는 어떡할 거야?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실버타운 보내. 실버타운은 돈이 얼마인데. 아까워. 그럼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줘. 거기서 혼자 살라고 해. 엄마가 좋아할까? 좋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재산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도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은수야. 정 들면 안 돼.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일단 짐 싸라고 해. 다음 달 안에 시골로 보내. 알았어, 오빠. 그럼 내가 얘기할게.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해야겠다. 응. 잘해. 나 끊을게. 바빠. 영상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림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내가 내 살점을 떼어준 결과가 고작 폐기 처분이라니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준 결과가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살라는 거라니요. 상가를 판다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허락도 없이 판다고? 그것도 한 푼도 안 주고요? 정림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대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그날 정림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은순의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손주들도 학교 간 사이에 나왔어요. 짐은 싸지 않았답니다. 그냥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대요. 어디로 갔냐고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답니다. 사실 정림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준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남겨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작은 땅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사둔 땅인데 자식들은 그게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시골 땅이라 가격이 별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그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올랐더랍니다. 금매로 팔면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림 씨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어르신, 증여 무효 소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고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해요. 정림 씨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답니다. 그날 밤 은수가 두고 간 태블릿이었어요. 그녀는 그 영상 통화 내용을 녹화해뒀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아들 민수와 딸 은수에게 소장이 날아갔어요. 며칠 후
정림 씨의 휴대폰에 전화가 빗발쳤답니다. 하루에 50통도 넘게 왔대요. 민수, 은수, 사위, 며느리. 다들 미친 듯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민수와 은수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정림 씨는 그때 변호사와 상담 중이었어요. 엄마. 엄마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나와요. 엄마,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변호사가 나가서 말렸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당사자끼리 만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잖아요. 법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관계입니다. 돌아가세요. 결국 자식들은 돌아갔답니다. 소송은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권유했지만 정림 씨는 거절했어요.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딸을 마주했대요. 민수는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은수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답니다. 소송 때문에 고생한 게 분명했죠.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정림 씨는 일어서서 말했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대학 보냈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줬어요. 왜요? 자식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은 제 재산만 가져가고 저를 버렸습니다. 냄새 난다고, 불편하다고, 눈치 없다고 저를 구박했어요. 심지어 제가 없는 곳에서 저를 시골로 쫓아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태도입니까? 알겠습니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수가 일어났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재산을 돌려드리면 저희는 파산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재판부는 이틀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틀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민수와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태정림 씨는 소송에서 이겨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이 담보로 잡았던 상가 건물, 딸이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쓴 돈, 다 돌려받았어요. 물론 쉽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상가를 팔아야 했고, 딸은 넓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손주들도 학교를 옮겨야 했고요. 하지만 정림 씨는 마음이 편했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자식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재산을 돌려받은 후 그녀는 그 돈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어요. 2억 5천만 원이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림아, 그 돈으로 좋은 집 사지 그래. 왜 기부해? 언니, 나는 더 이상 자식들한테 미련 없어. 이 돈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이는 게 나아. 그래도 언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남은 돈으로 정림 씨는 작은 원룸을 하나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15평짜리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고 하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이제 태정림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식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먹고 싶은 국을 끓이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을 불러서 수다를 떨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간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에는 원망의 전화와 문자가 많이 왔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망했어요. 어떻게 친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학교도 옮겨야 하고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하지만 정림 씨는 답장하지 않았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6개월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가끔 명절 때나 문자가 온답니다. 엄마, 설 잘 보내세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정림 씨도 답장합니다. 너희도 잘 지내라. 그게 전부랍니다. 더 이상 엄마 보고 싶다는 말도 같이 살자는 말도 없대요. 정림 씨도 괜찮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태정님 그 자체로 살고 있으니까요. 태정님 씨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꼭 경고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자식에게 재산 미리 주지 마세요. 절대로요. 자식들이 아무리 불쌍하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자식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도 넘어가지 마세요. 자식 농사 너무 열심히 짓지 마세요. 농사가 잘 되면 곡식만 챙겨가고 농부는 버려지는 법입니다. 태정림 씨가 그 증거예요. 정림 씨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들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줬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눈치 없다고 구박당하고 결국에는 시골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다 주고 길바닥 나앉아 보니 비로소 보이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자식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나를 사람으로 봅니다. 태정림 씨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자식이 아무리 불쌍해도 아무리 힘들어해도 재산은 끝까지 지키세요. 혹시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하면 서면으로 약속받으세요. 공증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우받으면 바로 나오세요. 참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건 의무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태정림 씨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산답니다. 69세에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자식들한테 주려고 했던 재산 다시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자식 눈치 보는 거 그만하세요. 지금이라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자식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태정림 씨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녀처럼 자식들한테 배신당하지 마세요. 그녀처럼 재산 다 빼앗기지 마세요. 그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